정부가 저는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세의 그런 틀을 놓고 전체적으로 이게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세 제도가 크게 변화 없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출 수요와 이렇게 세수 간의 이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 불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뭐 감세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부자들만 세금 줄여주고 그렇죠. 서민들 세금 부담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줘야 되고 또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도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하게 이게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 투기해서 소유하지 않게 되니까. 왜냐하면 보유세를 상당 부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억제 효과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요번에 이제 이 종부세 개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보유세 개편 작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그게 액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포함해서 이 보유세의 가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조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었고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억이 다 가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시세의 한 70% 정도를 그 가표로 잡거든요. 네. 그걸 이제 아파트의 경우 공시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70%로 잡혀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빌딩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용인에서 요번에 SBS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삼성 땅값 같은 거. 그런 땅들은 시세의 한 30-4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최근 보도 보니까 뭐 이재용의 경우에는 이런 공시주택 가격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냥 옛날 수준으로 고정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추정한 때 시세 10%도 안 잡혀요. 박근혜 삼성동 자택은 팔고 세금 치렀더니 시세 한 40%만 가표로 잡혀 있었던 거죠. 공시가격으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세 형평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은 시세 70%만큼 내고 있는데 왜 부동산 부자들, 재벌들은 시세 20%, 30%, 40%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냐고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저도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바로잡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유세를 매길 때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시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까 공시주택 가격은 한 뭐 7억 점으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7억을 그러면 또 가표로 잡느냐? 그게 아니라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80%만 잡아요. 그럼 7, 8은 56, 5억 6천만 원만 가표로 잡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부담 줄여주겠다면서 그 비율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아파트는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에 가면 높이 좀 띄워놓고. 네. 실제로는 그거 세금 매길 때는 가능한 그렇죠. 낮추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미 공시주택 가격 또는 뭐 공시지가 이런 거게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미 실제 시세보다 더 매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만약 시세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렇다면 그게 혹시라도 이제 뭐 시세를 오버해서 가표가 잡힐까봐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시세보다 낮게 공시주택 가격이 잡히는데 거기에 다시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걸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전혀 나오질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미약하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주체가 네. 이 안을 낸 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부세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재정개혁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아니긴 한데 이게 종부세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다른 세제하고는 몰라도 뭐 재산세를 포함해서 이 보유세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 짚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뭐 공시주택 가격 또는 뭐 공시지가 이걸 시세 건져받으러 현실화만 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근데 말이. 네. 아.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뭐 어떻게 세율을 올리겠다 또는 뭐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개편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최대가 1조 3천억 늘어나는 건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할 때 수준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건은 훨씬 좋아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실제 거래 가격 뭐 네. 등등의 세금을 매기는 그런 부분이 시행되면 네. 흔히 말해서 민심 위반, 네. 진짜 세금 폭탄 네. 이런 소리가 들릴까봐 일단 접근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닐까라고 추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조심스럽게 아. 좀 더 자신감 갖고 해도 그러니까 된다. 우리 네. 말이 왜 그 뭐 흔히 이제 상징적 이야기로 촛불 정부 얘기하면서 뭔가 확 뒤집을 때는 좀 뒤집어 주는 속시원함도 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대통령 입장인지 뭐 어떤 그 네. 관료들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민심이 위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뭔가 접근이 조심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달려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대북 정책은 지금 되게 가감하잖아요. 그리고 대북 정책가 사실 한국에서 보수 진보의 어떤 뭐 기준점처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철학과 지향을 가지고 가감하게 나가니까 또 그리고 그게 성과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지지를 하잖아요. 보유세 강화의 경우에도 최근 조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달 전에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지지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충분한 지지 여론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게 더 국정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네. 기구나 청와대 네. 같은 데서 팟캐스트를 듣는답니다. 그래요? 자신감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밀어붙여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소득 문제라든지 또 이 계층간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개선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청와대 수석들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문제로만 다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또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유세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2% 3% 성장을 하더라도 피라미드의 밑대가리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재벌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직업 훈련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진로 교육 탐험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적인 약자 또 취약계층 그룹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수는 그냥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지역에 이렇게 뭐 이런 지역화폐 이야기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가면 결국은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또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 지자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그게 보유세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이 보유세를 강화하면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임대료가 내려가고 자영업자들이 또 그만큼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좀 더 줄 여력이 생기는 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적인 틀을 이제 다시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개혁들이 당장에 이렇게 사람들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혁 과제들이 결국은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산층 서민들이 튼실해지고 그 사람들의 민생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조금씩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조금 벌더라도 중산층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게 방법이 어려운 게 사실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힘을 모아줬을 때 좀 더 과감하게 맞습니다. 움직여라. 예. 그래서 뭐 부동산 쪽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뭐 이런 보유세도 조금 더 과감하게 하고 또 후분양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정말 주택 소비자의 권리도 좀 강화해주고 예. 또는 뭐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근절하고 바로잡고 있는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또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에 좀 더 속도를 내라. 예. 예, 그걸 사실 국민들 기대하고 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잘 해주실 걸로 믿지만 예. 어쨌거나 경제가 앞으로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한편으로 기득권 언론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공격할 포인트인데 기득권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 당장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물에 물 탄 듯 할 거냐, 좀 약하게 갈 거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개혁성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서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성과를 낼 거냐,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운 스탠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인데 경제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체감적으로 언론들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가 보다 네. 이런 경우도 많고 네. 자 어쨌든 경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네.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알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요번에 이제 이 종부세 개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보유세 개편 작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그게 액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포함해서 이 보유세의 가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조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었고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억이 다 가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시세의 한 70% 정도를 그 가표로 잡거든요. 네. 그걸 이제 아파트의 경우 공시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70%로 잡혀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빌딩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용인에서 요번에 SBS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삼성 땅값 같은 거. 그런 땅들은 시세의 한 30-4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정부가 저는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세의 그런 틀을 놓고 전체적으로 이게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세 제도가 크게 변화 없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출 수요와 이렇게 세수 간의 이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 불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뭐 감세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부자들만 세금 줄여주고 그렇죠. 서민들 세금 부담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줘야 되고 또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도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하게 이게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 투기해서 소유하지 않게 되니까. 왜냐하면 보유세를 상당 부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억제 효과도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럼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전혀 나오질 않았죠. 아니, 나오지 않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미약하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주체가 네. 이 안을 낸 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부세만 이야기를 하는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재정개혁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안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아니긴 한데 이게 종부세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다른 세제하고는 몰라도 뭐 재산세를 포함해서 이 보유세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 짚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뭐 공시주택 가격 또는 뭐 공시지가 이걸 시세 근접하도록 현실화만 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근데, 말이.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뭐 어떻게 최근 보도 보니까 뭐 이재용의 경우에는 이런 공시주택 가격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냥 옛날 수준으로 고정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추정하건대 시세 10%도 안 잡혀요. 박근혜 삼성동 자택은 팔고 세금 치렀더니 시세 한 40%만 가표로 잡혀 있었던 거죠. 공시가격으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세 형평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은 시세 70%만큼 내고 있는데 왜 부동산 부자들, 재벌들은 시세의 20%, 30%, 40%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냐고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저도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바로잡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유세를 매길 때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시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까 공시주택 가격은 한 뭐 7억점으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7억을 그러면 또 가표로 잡느냐? 그게 아니라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80%만 잡아요. 그럼 7, 8은 56, 5억 6천만 원만 가표로 잡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부담 줄여주겠다면서 그 비율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아파트는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에 가면 높이 좀 띄워놓고 네. 실제로는 그거 세금 매길 때는 가능한 그렇죠. 낮추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미 공시주택 가격 또는 뭐 공시지가 이런 거게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미 실제 시세보다 더 매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만약 시세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렇다면 그게 혹시라도 이제 뭐 시세를 오버해서 가표가 잡힐까봐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시세보다 낮게 공시주택 가격이 잡히는데 거기에 다시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걸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